북폭은 외가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비핵화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방법이 협상에서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걸 먼저 시도하겠죠. 그게 실패하게 되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미국이 고민을 할 겁니다. 군사적으로까지 해서 폐기를 시키느냐 마느냐. 근데 역사상 핵을 개발한 국가한테 군사적 옵션으로서 비핵화를 시킨 예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저게 핵무기가 지금도 조명근 장관이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질문했을 때 20에서 60개. 저도 한 60여 개는 봐요. 근데 매년 15에서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니까 한 평화적 비핵화, 협상에 의한 비핵화가 완전히 포기돼서 군사적 비핵화로 전환할 때는 핵무기 자체가 1000여 발, 100여 발 이상은 될 텐데 이것을 공격으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냐, 비핵화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바꾸면, 트럼프 정부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이쪽 해봤는데 올해 중간선거 앞두고 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만 잘 구슬리고 좀 카드만 좀 달래면 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니까 정의용이 유언자 발표라고 그랬잖아요. 정의용 올 때.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올해는 마케팅이 가능하겠다 덜렁 받고, 기왕한 김에 하겠다 그래 놓고 만나기까지 했는데 한 8월 9월쯤에서 미친 척하고 화성 15 개량형으로 빵 쏴버리면 트럼프는 완전히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못 망치도록 연합훈련 중단도 주고 꼬신 겁니다. 사랑에 빠졌니 뭐니 립서비스도 하고 일단 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없고 뭐 좋았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면서 중간선거를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트럼프가 올해 느낀 게 이제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우선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만해도 우리한테 더 어떤 성과예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아까 예를 들면 핵 포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두 가지예요. 암묵적으로 봐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수순이냐면 처음에 경제 제재를 지금 마지막에 놓은 게 유엔 대북 제재 2397호 아닙니까? 2017년 11월 30일부로 발효가 됐죠. 이 효과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요 2397호 외에 추가적인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쏴야지 올 높일 수가 없어. 그럼 이에 대한 그 시행력을 제고시키려면 세컨드리 보이콧밖에 없습니다. 그 세컨드리 보이콧을 중국한테 카드를 낼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핵 문제가 미중 통상전쟁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자, 미국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유시장 질서가 통하는 나라한테는 군사 공격을 안 하고 달러로 공격해서 손들게 다 만들면 다 손듭니다. 근데 소련처럼 별도로 있던 나라는 냉전 때는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군사력 압박도 하고 유가도 그렇게 해서 결국도 유가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뒤에 냉전이 붕괴되고 난 뒤는 미국이 군사 개입하는 데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처럼 통상을 하지 않은 나라는 군사가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냐, 통상을 하는 나라라서 1950년대에는 훨씬 가난했지만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거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근데 통상 문제는 압박을 해봤자 미국 산업 경쟁력이 중국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크게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보다 창출이 안 돼요. 그거는 중국 대신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수입을 바꿀 뿐이지. 결국 미국이 이득 보기 시작하는 것은 세컨드리 보이콧부터 해서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격이 세컨드리 보이콧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콧을 거는 게 북한하고 거래를 한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은 뭐 싱가포르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을 시비를 거는데, 과거처럼 단둥은행 이런 게 아니라 큰 은행, 공상은행이나 뱅크 오브 차이나나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 차이나나 이런 거 턱턱턱 걸기 시작하면 중국이 휴지증할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의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을 공격할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펀딩을 하는 건설회사가 건설 자금은 50%는 내자 조달이고요. 50%는 외자 조달인데 50%는 홍콩 쪽에서 다 외자 조달이 됐어요.
홍콩 금리는 미국의 금리하고 실시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 높이고 양적 완화를 억지로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말에 그 FOMC가 안 올려도 12월 초에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콩 금리는 실시간 같이 움직여요. 중국 부동산 회사들은 벌써 하우스푸들이 돼가는 겁니다. 바로 내년에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이걸 압박을 하면서 북한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문제를 걸면 북한 지금 잠깐 트럼프가 중간선거 마케팅 때문에 간을 키워놨더니 이게 중국과 북한과 슬슬 거래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쯤 되면 미국 재무부나 이 국무부의 선수들은 싹 그냥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거래할 만한 그동안 축적해놓은 딱 그 리스트에다가 처음에 작년에 좀 겁을 먹어서 숨어 있다가 이거 괜찮네 좀 나오는 놈들이 있잖아요. 원래 비밀 조직을 하려면 문을 틔워서 빨갱이도 지상에 다 나오게 해야 어떤 빨갱이인지 알아. 지금 빨갱이 다 식별됐잖아요. 며칠 전에 막 더덜더덜 백두혈통. 딱 떼가지고 핀포인트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봐서 이런 충격들이 내년에 가해져서 일단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 질식 상태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 말은 트럼프가 그대로 했어. 시간 두드리지 않겠다. 예. 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봐서 북한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대로 북한에 영향이 있는 대북 유엔 제재가 232호인데요. 5차 핵실험 됐을 때 2016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는데 실제로 이 제재에 의해서 북한의 수입, 수출이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게 2017년 9월 1일부터예요. 그럼 왜 이렇게 7개월의 리드 타임이, 10개월의 리드 타임이 있냐. 그 무역이라는 것은 미리 돈을 주고 성금 주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나왔던 훨씬 강도 높은 2375, 2375, 2397의 영향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왜 죽는 소리를 안 하느냐? 마케팅 때문에 중국의 제재를 미국이 눈 감았거든. 왜? 북한은 통상의 90%를 중국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는 제재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대로 재면 제가 봐서 북한 경제는 올해 약간 풀어졌다가 내년에 이 세 개가 동시에 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면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걸 일단 미국이 볼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도 만약 김정은이가 버티고 계속 만족할 만한, 재선에 만족할 만한 여러 카드를 안 준다.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서 계속 압박을 해서 하다못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든지 엉뚱한 뭘 하든지 반드시 유도해서 나오면 이제는 이란처럼 100% 경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375 이런 게 3분의 1이거든요. 거기다 유가 플러스해서 북한의 모든 통상의 한 5 내지 60%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이란 제재는 100% 받았거든요. 100%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뭐까지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중간에 공격하고 기름 하는 이런 밀수쟁이 있나 없나 싶어서 해상 봉쇄해버리거든요. 자, 그럼 저는 그 전에 손든다고 보는데 이놈들 잘못 붕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들이 그 기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북한이 안 하죠. 그러면 그 중간에 벌써 항공모함이 기동하면서 계속 북한한테 신호를 주는 거다.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너 완전히 장마당 경제 붕괴된다. 그런데도 네가 이 악물고 고난의 행군을 버티면 경제적 질식 상태가 된다. 그럼 마지막에 기름도 끊을 수 있다. 기름 끊으면 3개월도 못 버텨요. 기름 끊을 수 있다. 그래도 네가 버티면 할 수 없다. 스텔스기가 날아간다. 어쩔래?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네가 늘 험한 꼴 보고 그 대신 네가 이 정도에서 손을 들면 최소한 네가 똥포로 쳐가지고 북한 주민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니네가 그것만 통제하면 최소한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럼 너는 두 가지다. 붕괴돼서 끝까지 버틴기다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헤네시 꼬냑과 기쁨조와 함께
권력을 유지하든지 이 태기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북폭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쓰고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해서도 비핵화실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적절히 아유 비핵화됐다 하고 암묵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는 비핵 국가인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한국의 한미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확장 억제가 있는데 지가 죽으려고 핵을 쏘지는 않을 거니까 소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이걸 유지할 것이냐. 또 그러면 장점도 있어요. 한국은 영원히 미국 말 시키는 대로 해요. 핵무기도 못 갖게 하면서. 그렇게 구도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아니야, 그거보다는 북한이 한 놈의 핵은 없애야 되겠어,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그 결심을 했을 때는 미국이 만일 북한이 반격을 할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선 한국에 있는 미 국민을 안전지역으로 소개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 조치를 안 하고 미국 대통령이 했다가 자기 의도대로 안 되고 북한이 만일 반격을 해서 미국 국민들이 죽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를 안 했다고 탄핵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재산을 보호해야 돼요. 한국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000조가 넘어요. 외국인 지분이 최소한 35%는 되고요. 그 중에서 70%, 80%는 월가 자산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있는 거 팔고 주식도 삼성전자, 현대차, 미국 자금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이게 똥값이 되면 미국 월가 골드만삭스니 뭐 투자 많이 했더니 흔들거리는데, 한국이 월남 같지 않은 게 뭐냐면 한국의 GDP가 미국의 13분의 1, 한 8% 정도 돼요. 미국의 4 내지 5개 중 한 만큼 GDP가 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꺼번에 자금 못 뺍니다. 지금 11월 다시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확 때리면 이게 완전히 붕괴가 되면 자기도 물려있는 돈이 마이너스 나요. 그러니까 3, 4년 한국 자금에서 적어도 10% 이하로 지분율을 줄이려고 그러면 3년 이상 필요합니다. 내렸다가 또 막 괜찮다 해서 배팅, 약간 베이팅해서 기관하고 개미들 들어오면 또 떼넘기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한국 규모가 한 방에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북폭을 하더라도 하지. 그런 걸 따져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북폭이라는 게 가능성이 먼 미래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면하게 아직 경제 제재가 봉쇄로 높여지지도 않았고 해상 봉쇄도 안 했고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위해 대응은행에 걸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스텔스로 보여서 잠땡 때린다?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고 이 상황을 봐야 되고, 제가 봐서 스텔스기로 북폭하는 것보다 중국 자산시장 붕괴시키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뱅크 오브 차이나 걸면 중국이 알아서 기름 잠굽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은행 전체가 달러 시장에 퇴출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붕괴되는데 나라가 끝장나는데 지들이 무슨 재주로 북한을 감싸는 거예요. 단지 미국이 언제 쓰느냐 카드지. 그래서 물리적 포기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쿠데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쿠데타가 있냐 없냐고 하는 건 되게 그 나라 정치 문화고요.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수용성 여부고요. 그 다음에 물론 군인들이 뭐 재수 엄청 여기 댓글 많아요. 애국 뭐 하느냐. 근데 그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요건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변에 의해서 농업화에서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산업화가 한창 성장하다 오일 쇼크 만나고 뭐 박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 하여튼 어떤 경우를 써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군사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우해 줬나요? 인간 쓰레기 됐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해서 좀 뭐 이렇게 그랬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영웅이나 하는 것은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도 있었고요. 정규군에 권율 장군, 도원수도 있었고 뭐 김시민, 곽재호 엄청난 의병이 있었습니다. 왜 근데 30년 후에 호란 때 아무도 의병을 안 했을까요? 왜 호란 때는 아무도 전선에서 안 싸웠을까요? 당연하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을수록 전부 다 역무로 걸어서 뭐 다 집안을 멸문지하라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이 내가 호란이 했었다. 내가 장수고 성부다. 내가 채택할 수 있는 방책은 세 가지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싸운다. 죽었다. 그럼 저만 죽고 대충 훈장도 받으니까 저는 뭐 나라를 위해서 죽었지만 아쉽지만 우리 자손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두 번째, 싸우다 공을 세게서 적병을 물리치고 이긴다. 이게 꼴찌야. 반드시 끝나면 영모에 몰려서 삼족을 멸해. 처족, 친족, 외족까지.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 검은 보화를 갖고 성 밖으로 도주했다가 와이드 뇌물을 내시들한테 좀 쓰고 세하면 전후에 공신이 돼서 우리 후손이 떵떵거리고 살아. 이걸 보이는 거죠. 이 인프라, 조선은 그래서 저는 징비록에 나오는 걸 읽으면서 정말 제가 유승영이 하면서 이 전후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공신의 70%가 내시들입니다. 선조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런 합리적 추정을 하냐면 이수진 장군이 자살을 택할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은 뭐냐면 이수진 정도가 중간에 공세했다가 좀 살만하니까 요시다 관계에 의해서 당쟁이에 의해서 그냥 그 장수를 불러다가 그냥 그 망신을 주고 두들겨 패고 그 노구가 백이 종군시키고 한 거 보고 이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는 구하고 난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도망가는 외병을 미워서 끝까지 한 놈도 놓치지 않아 노랑해 했지만 좀 제가 나쁘게 혼자 추정한 겁니다. 자살할 때를 찾은 것 같아요. 갑자기 벌써 죽는 바에 외놈이나 실컷 때려 죽이고 나도 죽자. 내 괜히 살으면 우리 아들 손자 이거 간신배들이 내 공을 시기 위해서 역모로 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우선 우리 사회가 진전이 돼서 구테타라는 걸 할 수 없는 정치 문화가 된 데다가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도 성공한 구테타도 우리가 처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0 특위를 만들면서 예를 들면 사단장이 연대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연대장이 그때는 모르잖아요. 간첩이 넘어와서 내가 출동을 하는지 구테타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역으로 추사해서 그게 구테타였으면 왜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불법적인 명령을 네가 안 따른다는지 명령 들은 애도 다 처벌했어요. 그 지금은 어느 우국충진이 넘치는 장수가 지시를 해도 밑에 안 듣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집안이 도륙당하고 완전히 뭐 깜빵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처리를 해 나갈 때 이거는 군의 지휘계 통상 설사 구테타가 실패를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것 같으면 이성계부터 깜빵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구테타로 지정을 한 것을 우리가 멍청이 봐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역사가 꼬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뭐 그걸 성공한 그건데 역으로 잡으면 이 세상에 뭐 구테타 아닌 게 됐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는 군사 헌정제서를 그거 하고 군사 변란을 했지만 그거는 분명히 혁명입니다. 왜? 농업화에서 근대화로 산업화로 가고는 이거는 역대 어느 구테타도 이렇게 결정적인 이 단기간에 이게 사실 굳이 법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제면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경제사회적으로는 5.16은 혁명입니다.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우파가 저항을 안 해줬어요. 다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와이에서 때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말이 안 되는 게 명령을 내린 사람만 처벌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중대장 소대장부터 합법이냐 불법이냐 다 따지기 시작하면 언제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무력화시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 뒤에 잣대를 댔을 때 우리가 못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구테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마 국민들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한세기 하면 그렇다더라도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자식들이 전부 다 역적의 자식이란 손을 들고 한국에 못 쓸고 막 공격받고 그러더라도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려오시면 좋은데 그게 한세기에 한두 명 나오는데 이 시대에 여러 명 나온다고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영웅은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이런 거는 사회에서 국민적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역사부터 반시장 정책부터 이런 문화부터 연구소도 만들고 가진 사람들 돈을 내서 미국 같으면 헤리테이지 재단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최선을 만들어주다. 그래야 나중에 우연에 의해서 한두 명의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어퓨 굿맨이 아니라 어랏 오브 굿맨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킬 겁니다. 그걸 그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